알아야지겠지.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어제 부산 MBC 아나운서 채용이 있었습니다. 네. 면접이 있었는데 네. 지원자들에게 지금 뭐 부산의 현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거의 한 90% 이상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그렇죠. 딱 99일 뭐 남았다고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두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지방선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선의 초반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한 지표상으로만 볼 때는 저는 전재수 지금 의원이 전체적으로 오차 범위 밖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명확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선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부산 지역의 어떤 보수적인 표심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특히 또 지난 여러 가지 선거들에서 마지막 보수의 결집들이 일어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지표가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낙관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부산 지역에서 눈여겨봐야 할 주목할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민주당의 이 엔트리 그러니까 주자는 거의 뭐 정해져 가고 있는 분위기고 네. 민주당은 제가 볼 때 전재수 전 장관, 전재수 의원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고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플랜 B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현직 시장이 굉장히 뭐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여당 후보를 전혀 견제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현직 시장의 재출마에 대한 굉장히 강한 반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도전하는 후보들이 어떤 후보들이 나오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경선을 치르게 되느냐 그 경선을 통해서 바뀌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큰 판세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서도 두어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MBC가 실시한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재수 의원 43.3%, 박형준 시장 34.6%로 나타났는데 요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뭐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고 이거는 명확하게 지금 박형준 지금 현 시장의 이 카드로는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르기가 상당히 벅차다 이런 것들을 그냥 좀 보여주는 현상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결과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박형준 시장의 삼성가도에 대한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현직 시장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희구가 아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박형준 시장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박형준 현 시장과의 격차가 0.4%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인 것으로 또 나타났더라고요. 다자 대결로도 봤으니까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현상인데 그만큼 새로운 인물에 대한 약간 이 갈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없다가 갑자기 쑥 들어온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한꺼번에 굉장히 크게 지금 지지도가 나타나고 있고 뭐 이런 현상들이 저는 조금 신인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현직 시장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저는 주진우 의원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거는 그동안 법사위라든지 이런 데서 엄청나게 목소리를 높여서 한 부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내고는 약간 부당천 정책 이런 데 대한 강력한 비판에 중심에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번지면서 주진우 의원에 대한 약간의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보수 민심들 사이, 보수 표심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서 또 박형준 현 시장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9.9%,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9.4% 이렇게 나오면서 부정평가가 우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현직 프리미엄만으로 치고 나가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굉장히 좀 어렵다. 왜냐하면 사실은 현직 프리미엄은 제가 볼 때는 경쟁하는 상대보다도 한 10%포인트 높게 나타나도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현직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데 이건 지금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면 네.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저는 박 시장님이 이걸 뚫고 국민의힘 후보로 되기까지는 뭐 제가 볼 때 이걸로 경선 안 하고 그냥 나를 전략 공천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경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될 거고 그런 경우 젊은 신인들로부터의 어떤 그런 도전 이런 것들을 예.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네. 그 도전을 뚫고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미실시 확정 시점 전에 부산시장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네. 방침인데 사실 전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3월 2일 오후에 전재수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열더라고요. 이게 인자 사실상 부산시장 후보 출정식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출정식에 가깝기는 한데 그렇다고 출마 선언이라고 하는 건 말로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 뭐 후보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비 후보 뭐 물론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굳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는 90% 넘게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은 사실 정해진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정해진 사퇴 시한이 없기 때문에 예. 뭐 그냥 끝까지 가도 되긴 하지만은 이제 보궐선거를 그래도 뭐 같이 치르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이 시민에 대한 어떤 의무의 관점에서는 4월 30일 이전까지는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출판 기념회가 좀 지지층을 좀 모을 수 있는. 저는 엄청나게 아마 모이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포인트 정도 오차범위 밖에서 현직 시장을 앞서고 있는 지금 집권 여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네. 물론 여기에서는 야당의 역할을 하시는 거지만 굉장히 아마 성황리에 아마 출판 기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세를 한번 과시할 수 있는.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자신에 대한 추대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거고 그걸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상처를 남기는 경선이 아니고 아름다운 그 추대 뭐 이런 걸로 아마 가는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노력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후보군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북갑의 후보는 뭐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하정우 뭐 AI 수석 같은 경우도 네. 지금 거론되고 있고 조국 대표 같은 분들도 뭐 조국 혁신당 대표지만은 조금 예. 지금 이제 어떤 선거연대 이런 관점에서 좀 고려되고 있고 그 외 중앙 인물들에 대한 고려는 그런 두 분 빼고는 크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이제 한편에서는 조금 그러지 말고 정말 토종 밑에서부터 바닥을 다진 구청장 출신이거나 아니면 네. 시의원 출신이 조금 나서는 건 어떠냐 뭐 이런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구청장 쪽으로 가닥을 잡아버려가지고 예. 아마 이쪽은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구청장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이야기는 뭔가 위에서 전략 공천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전략 공천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는데 저는 조국 대표 카드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아마도 예. 하정우 수석 정도를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민주당은 그렇고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당 북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부산시장, 그리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째 보십니까? 저는 다들 약간씩의 가능은 하신데 네네. 그리고 그런 정치적 중량감들도 다 있으신 분은 맞는데 조금씩 약간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으신 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서병수 전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해운대 쪽에 동부산에 아주 주요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이 사실 북구라고 하는 서부산 핵심 지역으로 옮긴 부분에 대한 북구 유권자들의 약간 조금 어떤 이런 생각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난 선거에서 꽤 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이너스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분은 이미 거기에서 뼈를 묻으신 분이 아니고 뼈 묻기 싫으셔서 도망가신 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이 아마 개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마이너스 포인트가 된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뭐 새로운 인물이고 그렇고 중앙에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이긴 한데 문제는 예. 이분은 너무 강성이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강성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다 세 분이 정치적 중량감들은 있고 뭔가 영향력이 있는데 조금씩 약간 모질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다른 인물들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가 될지는 알수 잘 없죠. 모르겠다. 네, 최근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거 어떤 생각이신지 북구갑에요?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아마 찾다 안 되면 북구로 오실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만 저는 북구갑에 오게 되면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오게 되면 국민의힘이 조금 양보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3자 구도에서는 저는 이기기 힘들다고 봅니다. 북구 같은 형성에서.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런 계산을 아마 하게 될 거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국민의힘과 어떤 약간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면 거기 조금 약한 후보를 내거나 아니면 약간 양보하거나 이런 딜이 가능할까? 그 딜도 아예 불가능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쉽게 결정하시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전반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이 갖는 상징성이 어째 보십니까? 부산은 저는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산이나 뭐 경남, 울산 다 중요하지만 부산이 특히 중요한데 서울과 부산 선거를 만약에 민주당이 가져간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엄청나게 큰 프리미엄을 갖는 거고 그건 거꾸로 말하면 국민의힘은 이제 뭐 과거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영남 자민련 수준으로 수축되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올 거고 그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저는 총선에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당의 입장에서도 야당의 입장에서도 부산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선거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부산 중에서도 사실 그 북구갑 네. 그 한 자리가 또 다른 의미가 더 크잖아요. 뭐 그런 그 의미를 굳이 부각시키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냥 왜냐하면 만약에 그 한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전재수 카드를 안 썼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전재수 카드를 쓰더라도 부산시장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네. 아마 북구갑 선거는 저는 부산시장 선거와 하나의 세트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재수 장관이 이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는 북구갑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지금 판세를 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진짜로 이제 뭐 지방선거에 특히나 부산 선거 그리고 대구 경북까지도 모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네. 게 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를 보면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후에 장동혁 대표의 그 절윤 거부로 논란이 심한 상황을 두고 우리 당 이렇게 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TK 외에는 어렵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서울의 현재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는 선전을 하고 있지만 네.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이렇게 계속 굳어지고 강해진다고 그다음 자기에 대한 견제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버티기 힘든 거거든요. 사실 대표가 싫어하는 후보가 서울시장 간다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 경선 통과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신동욱 의원까지 지금 거론되고 네. 있는 정도니까 현 시장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그런 위기감의 발로가 장동혁 체제에 대한 계속적인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이 6.3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선거 판세를 가를 만한 변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그다음 지금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개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만큼 초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는 여당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실질적인 효과를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짧은 100일 안에 좀 보여주는 것들이 여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부에 지금 끊임없이 지속되는 갈등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건가 그다음에 강한 친윤 색깔이 갖고 있는 지도부를 어떻게 톤다운 시킬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결국은 그런 요소들이 중도 민심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방선거 얘기는 여기까지 좀 묻어두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이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형량을 둘러싸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1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법부 판단을 뭐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인지부조화된 느낌. 이유를 설명하면은 저분이 심지어 계엄할 이유가 없는데 계엄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유를
재판부가 이야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무기징역까지 때리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 그분들이 재판부가 설명하는 이유와 무기징역을 때린 이유와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결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고 그 간격을 왜 굳이 만들어줬을까? 저는 그건 앞으로 2심에서 그리고 3심 마지막 대법원에서 이 재판에 갖고 있는 논리를 뭔가 좀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조금은 남겨두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물론 이 해석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그걸 갖고 장동혁 대표는 파고드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기본적으로 마지막 양심이 마지막 남긴 양심이다. 흔적이다. 흔적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남기려고 하는 지기현 재판부의 약간의 되게 의도된 판결, 뭐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양심의 흔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 장동혁 대표나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쟁점 포인트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발적이고 계획된 게 아니고 예. 완전한 무력이 행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내란을 형성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물론 내란이라고 판단은 했지만은 상당히 따져보면 굳이 내란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2심 판단에서 맡겨보자. 뭐 저는 그게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음 이슈를 좀 살펴보면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판결 이후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절윤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요거는 어째 보시는지요? 이분은 이거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라고 판단을 이미 하셨고 예? 자기가 살고 개인적으로는 당도 사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당이 아무리 쪼그라들더라도 적어도 50에서 60석 정도 의석을 가지고 가는 그래도 명실상부한 당으로 존재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이 길을 가시는 거고 이분은 저는 전혀 아마 어떻게 보면 변화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미 조금 닫고 버스를 출발시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리스크가 6.3 선거의 판세를 그렇죠. 가른다라고 굉장히 얘기를 크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조경태 의원은 장동혁 대표에게 당 떠나라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이게 지금 지방선거가 진짜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장동혁 리스크가 또 많은 장동혁 영향을 리스크인데 미치겠죠. 그 리스크를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지도부의 판단이 있는 거고 그걸 벗어나서는 국민의힘이 거의 찢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그렇게 견딜 수 있고 우리 처음에 장동혁 대표 체제 출발할 때 저거는 뭐 한 달 갈까 2달 갈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장기적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고 있는 배경에는 이미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을 중심으로 한 힘 있는 당원들이 상당 부분 저는 70% 80% 가까운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와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로 다 채워져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장동혁 대표 체제는 믿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나 언수를 교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장 대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앞서 청와대 초청 오찬에도 불참했습니다. 당초 참석 의사를 밝혔다가 최고위원회의 이후 불참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어떤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을 저는 가능성이 최고위원들이 있을까요? 말려서 간 것 같지는 안 간 것 같지는 않고 예.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아마 전한길 씨가 예. 가서는 안 된다라고 아마 훈수를 두신 거고 그 훈수가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전한길 씨 같은 분한테 정치적인 훈수를 들을 정도면은 대표 그만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수회담 하자고 먼저 제안하셨고 그 영수회담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 당의 대표가 만날 수 있는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열리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차신 거예요. 저는 이런 좀 정무적인 판단 능력으로 정말 이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됩니다. 좀. 전한길 씨하고 또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예. 이번 주 금요일에 끝장 토론 한다는데 이거 좀 그래도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죠. 뜨거운 감자지만 이런 감자는 먹고 싶지 않은 감자예요. 정치를 왜 이렇게 정말 애들 장난처럼 희화시킵니까? 정치는 그렇게 거리에서 시정잡배들 싸움하듯이 그렇게 내가 누가 말 잘하나 이 싸움 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거기에 논리도 개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걸로 저는 국민들을 현혹할 문제는 아니다. 정말 저는 공당의 대표면 전한길 씨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유튜브고 그분은 뭔가를 끌어들이고 이 흥행을 해야 되니까 네. 충분히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
요청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저는 그걸 받아주는 이준석 대표는 저는 공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냐 이 부분 이 이벤트만 보더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볼 것 같고 그리고 또 보겠죠 이제 당연히. 현혹되는 분들도 계실 예. 거고 이번 주. 네, 그런데 저는 공적인 그런 정치적인 공간이 이런 것들로 낭비돼서는 좀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어서 국회 본회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어째 보셨는지요? 저는 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영원한 친구가 없다. 한번 돌아서면 냉정하게 끊어내는 거다. 이게 명확하게 보여준 거고 강선우 의원은 아마 또 눈물을 흘리셨겠지만 방법이 없는 거죠. 저는 뭐 당연히 이게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그 가결의 수준도 굉장히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164대 87이면 예. 굉장히 거의 더블 스코어니까 높은 거죠. 그만큼 저는 여당 내부에서 엄청나게 그런 어떻게 보면 여당 물론 87표 대부분이 아마 여당 쪽에서 나왔겠지만 상당히 이 강선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서가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는 뭐 사필 규정에 해당되는 그런 체포동의안 결의다 그렇게 봅니다. 보니까 민주당은 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하루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에 따라서 법 왜곡죄, 재판 소원죄, 대법관 증언법 순서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설명해 주시죠. 이 살라미 전술은 그렇죠. 여당은 갖고 있는 게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표를 갖고 표가 무기고 예. 야당은 필리버스터가 주는 시간을 갖고 뭔가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네. 여당이 살라미 전술을 하는 이유는 이게 기본적으로 회기 안에 예. 필리버스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회기가 끝나면 바로 종료되기 때문에 회기를 임시회를 열어서 짧게 가져가는 거죠. 3일씩 5일씩 짧게 가져가고 거의 마지막 판에 거의 회기가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 상정을 해버리면 필리버스터 제대로 못하고 그냥 가결하고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해나가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 야당이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한 프리미엄을 여당이 표를 통해서 없애버리겠다. 뭐 이 이야기니까 저는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전술이고 야당은 저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억울하면 의석을 더 가져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행정통합법 중에는 전남 광주 통합법만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사면금지법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신다면요. 저는 뭐 상당히 국회의원들 사이, 특히 여당 국회의원들 사이에 이 두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민이 깊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일단은 속도 조절을 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고 전남 광주는 워낙 개별 지자체장들이 원하고 주민들도 원하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가지만 예. 대전 충남이나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두 개는 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건 정부 그걸 추진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당혹스럽게 된 결과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재명 정부는 이걸 통해서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을 찬성하냐 안 하냐를 갖고 프레임을 형성하고 싶은 건데 그 프레임 형성이 잘 안 되게 만드는 그래서 굉장히 여당의 행정통합을 통한 어떤 지역발전 전략, 균형발전 전략이라고 하는데 조금 차질을 빚는 저는 그런 국회의 표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면금지법도 마찬가지죠. 사면금지법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거는 이건 저는 근데 위헌의 가능성도 조금 있는 부분이어서 네. 이렇게 하나를 콕 집어서 사면 금지하는 게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도 저는 굉장한 공론화의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필요는 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두 개를 조금 속도 조절한 건 국회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을 표현한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은 성에 안 차는 그런 어떤 표결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이제 광주 전남은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부산 경남은 지금 6월 지방선거 이전에는 좀 어려워 부산 경남은 거의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대전 충남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 안 되니까 대전 충남보다 훨씬 늦거든요. 네. 늦기 때문에 부산 경남은 저는 6월달 지방선거 안에 치르는 거는 이제 거의 포기해야 된다.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뭐 그렇게 만든 이유들이야 뭐 다르게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상황에 대한 어떤 이게 이번 지방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든 여당의 단체장들을 엄청나게 이 프레임으로 공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정말 예. 의석의 수가 이제 강하다라고 예. 보는 게 행정통합 3법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의석만으로 통과가 가능한 건데 예. 그럼에도 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스러운 거고 문제가 많이 보이는 실제적으로 거죠. 저는 국회의원들 내부 안에서 그 속도에 대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권의 어떤 규모에 대한 강도에 대한 나름대로 일치된 견해가
형성되고 있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시도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죠. 예. 그리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대전 충남 행정통합 관련해 가지고 공식 회담을 제안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진정성이 있느냐 물으면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 부분 이건 저는 프레임 보시는지요? 싸움입니다. 예. 두 대표 간의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고 싶은 프레임은 너희들은 왜 찬성해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느냐. 왜 지금 뒷발 잡으려고 하느냐. 뒷목 잡으려고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걸 씌우고 싶고 야당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왜 누구는 졸속적으로 네. 이렇게 이 중요한 문제를 왜 졸속으로 가져가냐. 이걸 씌우고 싶고 두 사이에 지금 저는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의석과 시간 싸움으로 그렇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 대전 충남은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 그리고 충남도지사가 2024년 12월에 통합에 합의를 했고요. 관련 법안 발의도 국민의힘이 했는데 지금은 왜 반대쪽으로 돌아선 건지. 그렇죠. 국민의힘도 되게 웃긴 거죠. 사실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하자고 했는데 지금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거꾸로 나와서 그래 하자 해버리니까 이 프레임이 자기들이 주도하던 프레임에서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프레임으로 넘어가 버리는 이걸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속도 조절을 하면서 자기들이 주도하는 프레임으로 가져오고 대전 충남 주민들한테 이건 우리의 선물이야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자꾸 선물을 뺏어가니까 지금 찬성을 못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설 연휴 지나고 왔잖아요, 네네. 교수님. 항상 좀 무서운 말씀만 하시지만 따뜻하게 덕담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덕담이 따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한 해는 저는 이번 한 해 꼭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삶이 좀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차차 나아지길 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